벌써 힘드신가요? 이제 합헌 몇 개 남았습니까? 180개 정도 남았죠. 187개입니다.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 지금 이제 1시간에 한 35개 정도씩 판례를 보면 되는데, 사실 뭐 합헌 판례는 이제 중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랑 어떤 기본권 제한하고 있는지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11페이지 1번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칭 보시면은 항공기 탑승객에 대한 추가 보안 검색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을 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보안 검색을 엄청 더 철저하게 하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러가 발생한 이후로부터는 일반적인 외국보다 훨씬 더 이제 보안 검색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게 인격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제한하는 기본권은 두 번째 줄 끝에 인격권이랑 신체의 자유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대한 검색을 하는 거니까 인격권, 신체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근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 못 들어가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취향 자체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여러 가지 이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수색은 제한되는 기본권만, 인격권, 신체의 자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번 판례는 조금 중요한 판례입니다. 합헌 판례 중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건 이 청구인들은 그 연세대 로스쿨 재학생들이 청구한 건데, 이제 14년 8월에 14년에 이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이제 촉구 집회를 하다가 이제 신고 지점으로부터 한 100m 정도 이제 더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찰에서 계속 자진해산 명령을 내렸겠죠. 자진해산하십시오. 신고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진해산하십시오라고 이제 자진해산 명령을 계속 내렸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응하지 않으니까 이제 체증을 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 촬영 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겁니다. 자, 제한되는 기본권만 잘 특정하시면 좋겠죠. 일단은 지금 집회 현장에서 내 얼굴을 찍는 거니까 뭐가 제한됩니까? 초상권을 포함하는 일반적 인격권이 제한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개인적으로 자기 결정권 제한하고, 마지막으로 집회 현장에서 사진 찍는 거니까 다음에 집회 가면 또 찍힐 수도 있겠네. 집회에 주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기본권 3개. 잘 특정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은 3번의 셋째 줄입니다. 수사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 행위를 하는 건 거죠. 어쨌든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계속 하니까 이제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셋째 줄에. 세 번째 문단,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 밑에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거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런 집회 현장에서 이런 그 사진을 찍고 나면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양형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누가 더 불법적인 집회를 했는지에 대한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은 결국 증거 수집을 위해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이고, 침해 제로성, 법익의 균형성 어긋나지 않아서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제한하는 기본권 좀 잘 특정하시고, 그런데 보시다시피 5명의 위헌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헌 의견보다 위헌 의견이 더 많은데, 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셋째 줄에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없는데도 광범위하게 모든 사람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일반 단순 참가자들의 사진까지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보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법정 의견은 합헌입니다. 합헌으로 외우시고 제한되는 기본권 3개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자, 3번 별칭 보시면 응급진료 방해 행위 금지, 응급진료 방해 행위 금지와 처벌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입니다. 판시상 1번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명확성은 기반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청구인은, 즉 이제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은 실제 응급 환자였습니다. 응급 환자가 난동을 피우다가 이제 의사들을 다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된 건데, 2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건 금지조항과 금지조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응급 환자의 자기 결정권 내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응급 환자인데 내가 그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 표현을 보실게요. 이 사건 각 심판 대상 조항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거나 그런 목적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으로 기본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너한테 아무런 제한도 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또한 너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응급환자의 기본권이 제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면은 사안의 법률 조항으로 전혀 제한도 안 되는 것이고, 네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것은 이미 정당한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고 보더라도 이 사안에서는 기본권이 제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우리 4번은 8회 변호사 시험에 나온 판례입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 사용 금지 사건. 우리 이제 집에서 싱크대 밑에 이제 배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배수구에다가 이제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설치해서 이제 그거를 아이들 밑으로 다 이제 흘러내리는 이제 오물 분쇄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배수구에 음식을 버릴 때 20% 이상 배출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20%까지만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오물을 분쇄해서 20%를 초과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불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하수도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거겠죠.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겠습니까? 제목에서 셋째 줄, 오물 분쇄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본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일 거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직업의 자유가 제한이 되겠죠. 결론은 첫 번째 문단 밑에서 둘째 줄에 있는 것처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합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을 이제 거기 배수구에서 다 찌꺼기 분쇄해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수질이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리고 그걸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물 분쇄기를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입니다. 자, 5번. 유사군복 판매 목적 소지 처벌 사건. 여기서 말하는 유사군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입는 밀리터리 룩 이런 거 말고 그냥 누가 딱 봐도 이거는 군복이랑 오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이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8페이지에 그 반대 의견에서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끝에 보시면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유사군복의 착용 행위만 처벌하고 판매나 판매 목적 소지를 처벌하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판매 목적 소지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7페이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심판 대상 조항이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해서 직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와, 그 다음에 일회적 단발적이면 직업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왜? 계속성 요건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이제 군인 아닌 자가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서 군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일반인이 난동을 피우는 거랑 군복을 입은 사람이 난동을 피우는 거랑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군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합헌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6번 판례.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통행 금지 조항 사건. 그러니까 우리 버스 전용차로 서울에 있는 버스 전용차로 1번에 긴급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줄 끌까요? 전용 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전용 차로로의 통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버스 전용 차로는 버스만 다닐 수 있는데 이제 긴급 자동차는 그 버스 전용 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전용 도로로 다닐 수 있는 긴급 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은 침익적인 내용입니까? 수익적인 내용입니까? 수익적인 내용을 위임하고 있는 건 거죠. 따라서 밑에 줄근 부분 통행 제한의 완화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용 차로로 다닐 수 있는 긴급 자동차를 위임하는 거, 특히 이제 이 전용 차로로 다닐 수 있는 긴급 자동차라는 것은 사회적 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위임의 필요성 인정이 되고 어떤 긴급 자동차가 위임될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뭐 응급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 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닌 차에 전용 차로 통행 금지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거. 어떤 기본권을 제한합니까? 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거. 5글자. 뭐뭐의 자유? 통행의 자유. 통행의 자유는 뭐로부터 도출됩니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죠. 우리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통행의 자유 문제였었고 여기서도 뭐 버스 전용 차로 이런 곳들에 통행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통행의 자유를 포함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합헌이겠죠. 첫 번째 줄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 확보. 넘어가실게요. 7번은 8회 변호사 시험에 기출되었고 작년 모의시험 기록형으로도 기출되었던 판례입니다. 우리 단통법 사건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심판대상 조항 보시면은 우리 단통법 4조에서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이통 단말 판매 현황, 통신시장의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서 고시한다. 그래서 우리 이 단통법이 결국 이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을 싸게 사고 누구는 핸드폰을 비싸게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금의 상한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상한액은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항, 이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항의 수범자는 누구입니까? 수범자. 수범자라는 것은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직접 적용을 받는 사람. 이동통신 사업자가 수범자죠. 3항, 5항,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제3항에 따라 이통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상한을 1항에서 규정을 하면서 5항에서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 범위에서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5항의 수범자는 누구예요? 대리점, 판매점이죠. 대리점, 판매점의 수범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은 소비자들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을 직접적인 수범자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비싸게 사야 되는 소비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뭐겠습니까? 적법 조건 중에서 당연히 자기 관련성의 문제가 되겠죠. 1번 본문입니다. 이통사업자, 대리점 및 판매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 역시 지원금 상한 조항의 실질적인 규율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금 상한 조항은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이동통신 단말 장치를 구입하는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소비자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 이게 이제 변질이 나왔던 지문이죠. 어쨌든 우리가 항상 자기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규정을 보면서 해당 규정의 수범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되고 수범자가 청구하는 거라면 당연히 자기 관련성 인정이 되겠지만 수범자가 아닌 자가 청구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단순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는 안 되지만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관련성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구입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 아니야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이 이용자들도 실질적인 교율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를 했었고 2번 지원금 상환 조항이 포괄이익금 지원 지급안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줄에 지원금 상환액의 기준 및 한도는 전문성을 갖춘 방통위로 하여금 시장의 변화 등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적시에 규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사항들은 이미 법에서 다 규정하고 있고 상환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한도만을 방통위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포괄임금 지원칙 위반하지 않는다. 자, 3번 지원금 상환 조항이 청구인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우리 계약의 자유는 헌법 몇 조로부터 도출됩니까? 헌법 10조로부터 도출되죠. 그러니까 계약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계약을 상대방 누구로 할지, 계약 내용 뭘로 할지 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계약의 자유 중에서 뭘 건드리고 있는 겁니까? 계약 내용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건 거죠. 내가 핸드폰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목적은 뭐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동통신 단말 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이게 목적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 큰 부분의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은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는 데는 현재 장치로서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한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계약의 자유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상 헌법 10조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 판지사항 1번, 이것도 제목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거. 이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외부 사람이 감리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공사 감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 소규모 건축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실 공사를 방지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판례. 제대혈의 매매 금지 사건. 제대혈은 이 분만 후에 아기 탯줄에서 나온 혈액입니다. 탯줄 혈액을 우리가 제대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제대혈이 뭔가 의학적, 과학적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좀 이제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제대혈은 어쨌든 탯줄 혈액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인격이랑 관련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고 팔게 되면은 좀 생명 경시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여기서는 이제 제대혈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하는 기본권은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이죠. 내가 제대혈을 함부로 사고 팔 수 없게 하니까 계약의 자유. 그 다음에 재산권. 제대혈이 상업적 매매 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인격과 분리된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되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학교 폐쇄 명령 조항 및 학교법인 해산 명령 조항. 우리 명확성 원칙들은 항상 이제 당사자들이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반되는 판례들만 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볍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판지사항 1번 학교가 법령 등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 그런 거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거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법인이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
이것도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설치된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때를 의미한다. 그래서 영향성 주반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자, 3번. 이 사건 폐쇄명령 조항. 학교를 폐쇄하는 거죠. 학교를 폐쇄하는 조항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기본권이니까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학교법인으로서는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폐쇄되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설립자가 사립학교나 학교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할 자유, 즉 사학의 자유는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헌법 10조에서 보장되는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헌법 31조 4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권의 하나이다. 우리 사학의 자유는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사학의 자유.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학교를 폐쇄하는 거니까 학교 법인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사학의 자유가 문제가 되고, 다다음 문단,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게 하고 사립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최소한의 수준을 담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폐쇄하거나 해산하는 거 합헌입니다. 어쨌든 학교가 이제 학교답지 못하면 이제 폐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11번으로 넘어갈게요.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초등등 교육법. 인가 없는 학교 운영을 금지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학교를 운영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공립학교나 공립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학교를 운영하려면 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가가 없이 학교 운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 판지사항 1번은 거기 지금 법률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은데 사실 뭐 굳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 법률 내용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 이 조항을 다투는 겁니다. 인가 없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서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과 6번째 줄만 읽어보시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인적, 물적 교육시설을 갖추고 학생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지가 2번입니다. 인가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거. 2번에서 셋째 줄,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 교습자의 직업의 자유,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 이렇게 기본권만 특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인가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합헌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인가가 필요합니다. 12번 판례 중요한 판례죠. 우리 8회 변호사 시험에 이미 기출되었습니다. 수능시험에 EBS 교재 연계 출제에 관한 사건. 우리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이제 수능시험 문항수 기준 70%를 이제 EBS랑 연계해서 출제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EBS 교재를 봐야 이제 거기서 이제 수능 문제가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지사항 1번은 교사들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이 EBS 교재에서 70%를 수능시험으로 출제하는 바람에 내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사들이 EBS 교재를 무조건 써야 됩니까?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칠지는 결국 자기 자유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EBS 교재랑 연계해서 수능을 내겠다라는 것이지 교사들한테 무조건 EBS 교재를 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서는 교사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1번. 교사들은 EBS 교재를 사용해야 되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부담하지 않으므로. 즉, 사실상의 부담에 불과할 뿐. 그러니까 이제 EBS 교재 안 쓰고 이제 수업하면 학생들이 이제 딴짓하거나 딴책으로 공부하겠죠.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법적 의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2번은 제목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를 둔 부모, 이미 다 성인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3번. 그래서 이 EBS 교재 연계 출제가 학생인 청구인들의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유의하실 것,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에 상응하는 필수교육과 관련되는 내용들만 교육받을 권리의 쟁점인 것이고 이 수능에 EBS 교재를 연계해서 출제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 10조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쟁점이지 교육받을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받을 권리는 우리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좀 어떤 필수교육 내지 의무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검정고시 응시 기회를 제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받을 권리의 쟁점이고 실제로 EBS 교재를 쓰냐 마냐는 교육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교육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 것이지 그 자체로 이제 헌법 31조의 교육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뭐 비슷하게 과외교습 금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외교습 금지도 의무교육 내지 필수교육의 영역이 아니죠. 과외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과외교습 금지에서도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단.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제한이 되죠. 이는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교육을 통한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37조 2항을 준수해야 되겠지만 이제 국가는 수능시험 출제 방향이나 원칙을 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넓은 입법 형성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EBS 교재랑 연계 출제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사교육비 절감이겠죠. 사교육비 절감, 학교교육 정상화. 나머지 내용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넘어가시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조항이 가해 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우리 공법 기록형 3회 변시 문제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학교폭력 가해자가 서면사과 명령과 퇴학 조치를 받았던 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그 사건과 연결되는 다 조항들인데요. 우리 학폭법에 보면은 이제 피해 학생에 대해 뭐 서면 사과, 보복행위 금지,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합격 교체, 뭐 전학, 퇴학 이제 이런 그 징계 조치를 명할 수가 있는데 그 징계 조치를 병과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서면 사과하면서 교내 봉사하면서 출석 정지도 같이 내릴 수 있는 그런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조항을 다투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은 재심 청구 조항. 청구인들의 주장은 넘어가고 본문만. 이 사건 재심 청구 조항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징계 조치를 받은 이후 불복 절차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조항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불복할 때 재심 및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징계 조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거쳐가지고 징계 조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재심 청구 조항 자체는 방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2번에서 학폭법에서 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출석 정지에 관한 부분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런 우리 학폭 가해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다투는 거고 두 번째는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우리 학폭법상 이 초중등 학생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이 출석 정지에 기간의 상한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 학폭법에는 기간의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석 정지를
어쨌든 법에 따르면은 기간에 제한 없이 출석 정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출석 정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법원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의 지침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며칠 이상 하면 안 된다. 내부 지침이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학폭법 규정 자체에서는 출석 정지에 대한 상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보면은 얘가 출석 일수를 못 채워서 유급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을 다투는 겁니다. 요거 두 조항을 다투는 거예요. 자, 제한하는 기본권은 첫 번째 줄입니다.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은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인격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포함하는 바 학습자로서의 청소년은 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자신의 인격, 특히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밑에 줄건 부분 따라서 청소년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즉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오른쪽에 줄건 부분, 이 사건 징계조치 조항은 위와 같은 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출석 정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즉 학습의 자유를 제한은 한다. 그렇지만 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다음 문단의 둘째 줄 끝에 콤마 뒤에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피해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교 폭력에 구체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랑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석 정지 상한을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밑에 보시면 이제 반대 의견이 두 분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에만 치중해서 이 가해 학생에게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 출석 정지 조치가 가해지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한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14번은 뭐 나올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판지사항 제목 보시면은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자 1심에서 원고가 이겼어요. 1심에서 원고가 이겼습니다. 자 1항의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2항에서 뭐합니까?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나중에 2심이나 3심에서도 이겼을 때는 뭐 가집행한 거 당연히 이제 문제가 없겠지만 2심에서 내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집행 선고부 판결도 실효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결국 나는 이 가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는 내 책임하에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 거죠.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을 때는 내가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지상 다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즉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집행 채권자에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책임 원리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해서 가집행을 실행한 거니까. 그러니까 쫄리면 안 했어야지. 쫄리면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직접 결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 원리 위반되지 않는다. 15번도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이 공무원이 이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음 달에 다음 달에 좀 월급이 많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이 이제 야근 수당으로 지급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것을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엄청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공무원이 이렇게 적게 주냐? 왜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 공무원의 야근 수당이 이렇게 적게 주냐라고 해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첫 번째 줄입니다. 공무원 역시 통상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공무원도 근로자로서의 성격은 있지만 어쨌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공무원도 근로자의 성격을 갖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근무 조건은 공무원 근로관계의 특수성과 예산상 한계를 고려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초과근무 수당을 50% 정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초과근무 웬만하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돈이 부담이 되게 해서 초과근무를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야근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이랑 동일한 금액을 안 준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결론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16번도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우리 개인 택시 조례, 특히 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택시에
상속을 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을 금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상속 금지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을 한 거예요. 근데 허용하는데 이 기간에 제한 규정을 둔 겁니다. 판지상 읽어볼게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의 상속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금지했었는데 금지했던 규정을 허용하는 규정으로 바꾼 겁니다. 허용하면서 이게 무제한적으로 소급해서 허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간을 제한을 한 거예요. 이것을 2015년 6월 20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을 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그런데 이제 상속을 금지했다가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죽는 경우에는 상속을 허용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 첫째 줄, 이 사건 조례 제정 당시 관할 구역의 택시 총량과 개인 택시 수급 사정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택시 운행 대수의 적정량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망해서 면허가 소멸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소급해가지고 면허를 다시 다 상속할 수 있도록 하면은 갑자기 택시 수가 엄청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적정한 택시 운행 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율을 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17번입니다. 17번도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17번은 근데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자, 이 사람은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재직할 당시에는 여기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요건이 퇴직연금 수급 요건이 2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근무해야지만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6월 22일에 개정된 법률이 이제 공무원의 퇴직연금 요건을 10년으로 바꾸면서 시행을 16년 1월 1일 시행한다라고 했어요. 이분은 15년 8월 31일에 퇴직했습니다. 재직기간이 얼마냐? 18년 6개월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은 언제 시행됐습니까? 16년 1월 1일에 시행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법 시행일 전에는 퇴직연금 요건이 20년이 채워져야지만 퇴직연금을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평등권 침해를 주장을 한 겁니다. 억울하긴 하겠죠. 억울하긴 합니다. 자, 거기 본문 보실게요. 첫 번째 줄에 퇴직연금의 수급 요건인 재직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는데 적용 대상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법률 관계가 확정된 자들에게까지 소급한다면 법적 안정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도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두어 적용 대상을 제한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이 연금과 관련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연금 기금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법률의 개정 공포일 즉시 법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6개월 뒤로 시행일을 정한 것도 입법자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18번도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판지상 1번 공유재산법이 우리 공유재산법상 무단점유하게 되면 무단점유 할증이 붙죠. 무단점유 할증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줄근 부분에 의무교육 실시와 같은 공익 목적 내지 공적 용도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를 사익 추구의 목적으로 무단점유한 경우와 동일하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평등원 취급받는다. 나는 좋은 목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실질은 뭡니까? 무단점유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넘어갑시다. 19번. 밑에 이제 18번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19번의 수석교사제도 사건. 이것도 이제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데 우리 수석교사는 이렇게 뭐 교장이나 교관과 같은 관리직으로 나아가지 않고 좀 학업 과목과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이제 보장하는 이제 그런 교사 제도인데
어쨌든 그 취지 자체가 애초에 관리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석교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직을 나아갈 수 있는 일반 교사를 할 건지를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수석교사를 선택하면서 나는 교장하고 싶다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2번,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교장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원적 수직적인 교원 승진 체계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교수 연구 활동을 담당하도록 신설된 별도의 직위인 수석교사를 교장 등 관리직 교원과 달리 운영하고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데에 사건 법률 정의법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수석교사가 관리직에 나아가는 것,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론은 합헌입니다. 20번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20번도 요약하자면은 시효 제도를 신설하면서 소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습니다. 의사가 부정한 행위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시효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격정지를 못 시킨다, 이런 시효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소급하는 규정을 안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효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러니까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는 5년이 지난 일이었던 거예요. 나한테도 적용해주지 않는 게 평등권을 침해한다,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시효제도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일정 기간 교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상의 상태를 존중해서 그에 적합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시효제도를 신설하기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시효제도의 취지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제재를 강화해 왔으나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런 신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5년이 경과한 자는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격 정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효를 뒀지만 그것을 소급해서 확대 적용해야 될 필요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1번으로 넘어갑시다. 중요하지 않은 기본권들을 그냥 사실관계 위주로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 판례들은 제가 중요하다고 한 판례들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번입니다. 21번.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사건입니다. 자, 청구인은 순국선열의 유족입니다. 그러면 적어놓읍시다. 청구인은 순국선열의 유족입니다. 우리가 이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있는데, 이제 순국선열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우리가 순국선열이라고 하는 건 거죠. 그리고 애국지사는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어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바지한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애국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순국선열인 분들은 이제 그 용어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예우나 대우는 주로 유족들이 받겠죠. 근데 애국지사는 이제 애국지사도 대우를 받으실 거고 애국지사의 유족들도 대우를 받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순국선열 유족인데 우리의 그 분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순국선열의 유족들을 애국지사보다 낮게 보상금을 주고 애국지사의 유족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주느냐, 그게 위헌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살아있는데 우리는 돌아가신 분의 유족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우대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국선열 유족을 애국지사보다는 낮게 주고 애국지사의 유족이랑 동일하게 주는 게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애국지사는,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보는 거예요.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헌 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사실이 있는 당사자로서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직접 공헌하고 희생한 사람이지만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인이 직접 이런 공헌을 한 것은 아니죠. 본인이 직접 공헌한 것은 아니고 그 공헌한 사람의 유족이기 때문에 예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라는 거죠. 애국지사는 나라를 위해서 직접 몸바친 사람이고 순국선열의 유족은 나라를 위해서 직접 몸바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훈 등급임에도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의 기준을 하고 있다고 해서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애국지사는 본인이 직접 몸바친 신분이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교한 게 애국지사랑 비교했고, 두 번째는 애국지사의 유족이랑 비교를 했는데, 어쨌든 이 순국선열에게 어떤 서훈 등급을 줄지를 판단을 하고, 그 서훈 등급 기준에 따라서 유족한테도 이제 예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국선열의 유족에게 얼만큼의 보상금, 얼만큼의 예우를 할지는 결국 순국선열에게 어떤 서훈이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근 부분에 줄근 부분 바로 위에 결과적으로 순국선열의 서훈 등급에는 고유한 희생과 공헌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외울 판례는 아닙니다. 자, 22번입니다. 판지상 이것도 외울 판례는 아니에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자를 둘째 줄에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 거기에 줄 겁시다. 1953년 7월 27일 이전 전투 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 1953년 7월 27일이 언젠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언제입니까? 휴전협정을 체결한 날이죠. 휴전협정 체결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해서 법정 기념일로도 되어 있고, 어쨌든 이 휴전 전에 돌아가신 분의 전몰군경의 자녀들이 더 생활이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주는 거 합헌이라는 거예요. 넘어가십시다. 23번 부마항쟁 보상법 사건. 이것도 같은 취지인데 우리 부마민주항쟁 이제 1979년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이제 부산 마산에서 이제 일어났었던 민주항쟁인데, 그래서 이 10월 16일에 부마민주항쟁 이후에 10일 뒤에 이제 박정희가 죽었죠. 자, 그래서 이 부마민주항쟁도 부마민주항쟁 관련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주는데, 그 보상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30일 이상 구금된 자를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30일 미만 구금된 자는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첫 번째 문단만 줄 겁시다. 계속 같은 법리입니다. 부마항쟁 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부마항쟁 보상법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형석의 영역에 속한다. 우리가 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 사안에서 30일 이상 구금된 자는 사실 피해가 더 컸겠죠.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24번 웃긴 판례인데 요거는 비교적 그래도 조금 중요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때문에. 자,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력법 시행령. 자, 사회복무요원인데요.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일반 이제 현역병이랑 똑같은 봉급을 주면서 교통비, 중식비, 이제 요 정도를 같이 줍니다. 교통비랑 중식비 정도. 자,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아니, 군인들은 주말에도 밥 주고, 주말에도 재워주는데, 왜 우리는 주말 식비는 안 주고, 그 다음에 주거비도 안 주는 거냐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 현역병보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 현역병이랑 똑같이 돈을 줘서 주말 식사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복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주는 게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환희상 1번에, 자, 거기도 첫 번째 문단 보시면은, 말 그대로 이것도 이제 보상을 얼만큼 줄 건지는, 세제조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이 되겠죠. 이제 보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헌법재판소가 입법자의 재량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 조항이 현역병에 비하여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 외에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해당 비용과 직무수행 간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상의 정도를 결정할 때 현역병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무기간 장애 허가를 받아서 겸직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 외에 제한되지 않는 기본권. 이거는 이제 본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주장했던 게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좀 잘 볼게요.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청구권. 한번 읽어보시면, 자,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청구권이라는 건 재산권 중에서도 어떤 권리에 해당하겠습니까? 공법상 권리겠죠. 맞습니까? 국가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공법상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보시면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되어서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끊으시고, 그리고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이 되려면은 사기 기법을 충족해야 되죠. 사적 유용성,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 기여, 생존 확보의 기여,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청구권이라는 게 이미 법률의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까지는 기본권이 맞다라는 거예요. 재산권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거보다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법에 규정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더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뒷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즉 공법상 권리는 법에 의해서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형성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식주에 관련된 비용은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산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도 청구인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서 내 비용으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내가 비용을 써야 되는 재산적 손실은 사실적 간접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렇게 돈을 줌으로 인해서 사실적 간접적으로 내 돈을 추가적으로 써야 되는 불이익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주더라도 재산권을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평등권만 문제될 뿐 재산권은 제한도 되지 않습니다. 넘기시면 나번의 행복추구권. 자, 여기서도 행복추구권이 왜 문제가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행복추구권 여기서 보충적 기본권이라서 날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권적 기본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행복추구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얘가 지금 보상을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애초에 행복추구권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급여를 청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유권에 대한 영역이 아니죠. 청구권 내지 사회권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은 제한도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청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이 사안에서는 그 정도 교육이 이제 평등권 침해로 충분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답은 별로 안 중요하고 어쨌든 가번, 나번 둘 다 제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복추구권 제한도 안 된다. 청구권적 영역 내지 사회권적 영역을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25번입니다.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이제 그런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초생활 수급을 하면서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교육이나 이제 그 노동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대학생들은 조건부가 유예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충분히 열심히 공부해야지만 사실 얘들이 이제 그 이후에 경제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은 조건부가 유예자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 재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특히 이 사건 청구인은 이제 나는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나는 대학생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원 재학생과 고아를 이 기초생활수급의 조건부가 유예자로 규정하지 않은 거.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이행해야지만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2번입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141페이지 줄건 부분만 읽어보시면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 그러니까 대학은 조건을 유예해줍니다. 대학 중에는 졸업 후 직업인이 되기 위한 지식이나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대학원은 뭐 고도의 전문 지식을 습득하거나 전문적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쨌든 그 기금에도 좀 어느 정도 한정도 있고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결국 조건부가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6째 줄만 줄 겁시다. 생계급여에 관한 재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조건부가 유예 대상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 3번 고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아도 조건부가 유예 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26번으로 넘어가시죠. 자, 우리 형법상 자복감면조항 위헌소원 사건입니다. 우리 형법 52조의 1항에서 자수하면은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수사기관에 자수한 때는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게 자복하는 경우에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한테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복하는 것은 결국 이 피해자한테 결국 나의 소추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복하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건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반의사 불벌죄의 자복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외의 범죄들에 대해서는 피해자한테 자복했다고 해서 감면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건 부분 반의사 불벌죄에서의 자복은 형사소추권의 행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자에게 자신의 범죄를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자수와 그 구조 및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의 이외의 죄를 범한 사람한테는 자복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거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론은 합헌이고 27번도 당연히 결론은 합헌입니다. 쟁문만 보시면 국외 도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조항 우리가 외국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도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죠. 이제 그거 당연히 합헌이라는 거. 28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에 책하시면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철도 종사자는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철도를 운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승무원, 영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다 포함하는 의미겠죠. 그냥 철도 종사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명확성 원칙이 반대지 않고 이번에 보시면 책임과 형벌 간의 비교같이 우리가 이 철도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로 철도를 운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승무나 영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직무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운전자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한 경우에 둘 다 동일하게 처벌하는 거 합헌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29번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다 알고 계시죠? 판사상 1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는 거. 특히 이제 우리 버스 운전자, 택시 운전자 이런 경우들의 폭행 영상들이 이제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운행 중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 줄 끝에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 반대지 않고 그 다음에 2번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다. 외울 만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쵸? 넘어가시고 30번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투자라는 건 언제나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1번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권유를 할 때 불확실한 내용인데 여기 투자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거 대박 납니다. 이거 완전 땅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이런 이제 단정적 표현을 쓰게 되면은 처벌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합헌입니다.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고 밑에 2번에서도 줄건 부분, 투자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1번. 31번부터도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간단한 거니까 제목 위주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허위사실 공표죄 사건, 조문만 줄 거 봅시다. 250조 1항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바로 밑에 후보자 괄호 끝나고 밑에에게 유리하도록, 즉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밑에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것. 허위사실 공표죄. 판례상 1번은 경력 부분이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경력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그 후보자가 겪고 온 실제 사실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 당연히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32번에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사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위성방송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위성방송이 보안 조치를 할 거잖아요. 기술 보호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법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보안을 뚫고 이제 자기 어플을 다운받으면은 유료로 다운받으면은 이제 무료로 인터넷 방송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위성방송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강의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기술적 보호 조치를 했는데 그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켜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메가로이어스도 기술적 보호 조치를 좀 빨리 잘 취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넘어가시고 148페이지. 이것도 제목만 유사 선교 행위 체크하시고 명확성 원칙 위반되지 않죠. 유사 선교 행위. 넘어갑니다. 34번. 형법 129조 1항에 술해죄를 범한 사람에게 술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특가법 2조 2항 사건입니다. 거기까지만 특정하시고, 사실 조금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는 보이는데 그 옆에 저는 보충 의견이 좀 타당하다고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형법상 술해죄를 범한 사람은 이제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이제 우리 특가법에 따라서 이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이제 가중 처벌되는데 우리 특가법 2조 2항에서는 술해죄 범하면 무조건 2배에서 5배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사실은 어떤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특별법은 사실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를 담고 있어야지만 합헌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형법상 술해죄 범하면은 특가법에서 2배 내지 5배 벌금형을 병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구성요건 표지가 없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이 술해죄를 범한 사람한테 그 이득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는 가해까지도 이제 뺏어야지만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줄건 부분처럼 148페이지 맨 마지막 줄 끝에서부터 오른쪽에 범죄 수익의 박탈만으로는 범죄 근절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이것이 책임과 형벌에 비례한 책임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충 의견은 특별한 구성요건 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34번은 그냥 외우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시험에 나올 만한 표제가 아니긴 합니다. 35번도 별로 중요한 판례는 아닌데요. 제목 보시면은 무거래 세금 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이라고 하고 있죠. 무거래 세금 계산서.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이것도 시험에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시험에 나올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이제 1,000원이다. 매출이 1,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10%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 이제 100원을 이제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예요. 100원을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100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 1,000원의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입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재료를 구입했다. 재료를 구입했다라고 하면은 이 500원짜리 재료를 구입할 때 내가 부가세를 얼마 냈겠습니까? 50원을 냈겠죠. 50원을 냈을 거잖아요. 10%는 부가세로 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이런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할 때 재료비가 들지 않았으면은 그 매출이 발생한 거에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 1,000원의 매출을 발생하기 위해서 500원의 재료비가 들었으면은 이 500원의 재료비에 5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내야 되는 부가세가 100원인데 이미 50원을 냈으니까 50원만 추가로 더 부가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다 보니까 이 매입세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을 적게 내겠죠. 그러니까 이 매입세액을 키우게 하려고 실제로는 재료를 구매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무거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여기 대해서 무거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냥 그 무거래 세금 계산서 수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36번도 제목만 보십시다. 우리 특경법 사건입니다. 우리 특경법에서 5조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처벌하고 있죠.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런 자본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합헌이라는 거, 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 그 사항에서는 3천만 원 이상 수재할 때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기관 임직원의 가중처벌 조항 나올 가능성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37번도 제목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1억 원 이상의 금품 수수를 가중처벌하는 거 합헌입니다. 어쨌든 판지사항에 있는 것처럼 우리 5조 사항 1호는 1억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죠. 당연히 다 합헌입니다. 38번도 제목만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거. 우리 단체, 다중의 위력에 대해서 이미 대법원이 해석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넘어가시고 39번도 제목만 판지사항 1번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 당연히 합헌입니다. 40번도 제목만 판지사항 1번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 처벌하는 거 합헌입니다. 41번 넘어가시고 제목만 성매매 알선 1번 판지사항 제목 끝에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이것도 명확성의 원칙 위반되지 않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42번 우리 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공전자 기록 등 위작죄 이것도 합헌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여러분들이 형법에서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변시에 출제될 가능성은 낮고 결론도 그냥 합헌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42번까지는 그렇게 제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으로 넘어갑니다. 43번은 2번만 볼게요. 군사기밀보호법 15조 중 외국인을 위하여 12조 1항에 규정된 죄, 그 위에 적읍시다. 타인에게 누설. 그러니까 누설죄입니다. 군사기밀 누설죄. 근데 군사기밀 누설죄를 처벌하는데 특히 가중처벌하고 있는 게 외국인을 위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을 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쵸? 우리가 이게 내국민한테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것보다 외국인한테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게 훨씬 더 국가 안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건 당연히 합헌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고 44번은 35번이랑 같은 판례입니다.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45번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합헌인데 거기 그 판지사항 1번에 분묘의 발굴죄에서 발굴의 동그라미 하시고
자, 2번에서 형법 159조 사체 등의 오욕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밑에 그냥 가필로 사체 등의 손괴죄도 따로 있죠. 사체 등의 손괴죄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형법 161조에 사체 손괴죄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분묘의 발굴죄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는 거, 그리고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조상 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에서 분묘 설치하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경관한 행위로 생각을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분묘를 발굴한다는 것은 특히 이제 우리의 전통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따라서 분묘를 발굴한 사람에게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 처하는 거 합헌이고, 2번 형법상 사체 등의 오욕죄에서는 벌금형이 있는데 발굴죄에는 벌금형이 없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사체 등의 오욕죄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사체를 모욕하는 행위죠. 사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체 등의 손괴죄가 따로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욕죄라고 하는 것은 손괴에 이르지 않는 오욕을 의미하는 거죠. 손괴에 이르지 않는 모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묘 발굴죄랑은 전혀 다르죠. 발굴죄는 어쨌든 이거 손괴를 하게 되는 행위인 것인데, 오욕죄는 손괴에 이르지 않는 모욕 행위이기 때문에 얘가 벌금형 두고 오욕죄는 벌금형을 두고 발굴죄는 벌금형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것도 사실은 형법에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46번 조금 쉬었다 갈까요? 지금 40분인데 5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